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모셨는데요.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아픈 손가락이 됐어요. 한때는 주도주였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엔비디아 이펙트로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반도체가 주종이 끝났는가, 살 때가 됐는가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엔비디아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개인들이 떨어질 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식을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지나고 보면 잘한 선택일까요? 네. 오늘 장세만 놓고 보면 상당히 잘하신 선택이 그렇긴 하네요. 아니었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2주 정도의 중기적인 흐름까지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강하게 눌렸던 그 흐름에서 네. 1차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렸죠. 하지만 다시 한번 눌릴 때도 개인분들은 매수세를 상당히 이어갔습니다. 오늘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연휴를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다양한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당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시장 전체적인 급락 상황에서도 계속 매수를 했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반도체주들의 미래 성장성 좀 더 고려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런 섹터 같은 경우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개인분들의 선택이 지금 단기로는 위아래로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중장기 전략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래도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반도체 뭐 업황이 이 소위 빅사이클로 들어섰다는 생각이고 물론 최근에 좀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빠지고 엔비디아 빠지면 이제 같이 빠지는 건데요. 그 얘기 좀 하기 전에 그럼 반도체 자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나 무슨 수출 데이터나 그런 반도체 업황 좀부터 체크해 주세요. 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AI향 기대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부분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 좋았지만 네. 이 작년 이후에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증산의 양이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생산량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생산량 부분에 있어서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AI 부분, AI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당히 하반기 이후 올해 상반기부터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어느 정도 주춤한 부분, 뭐 급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이 단기간에 빠진 흐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AI 반도체, 이런 AI 주들의 이런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존재하느냐. 여기에서 이런 AI를 통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의문점이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도 네. 단기적으로는 의문점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다양한 말씀해주신 지표들 부분 그리고 미국 대선 부분 그 외에 다양한 뭐 전쟁이라든지 그 외 해외 이 진영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아무래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냐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AI 부분에 있어서 산업에서의 발달은 계속될 것이고 이런 투자도 기업에서의 투자 그리고 각 국가에서의 미국과 중국 그외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말입니다. 네. 이제 추적 60분 버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다른 산업보다도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죠? 산업의 사이클이 있고 이게 뭐 1개월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사이클을 타게 되면 그죠? 적어도 뭐 2, 3년 뭐 4, 5년 이렇게 가는 건데 최근에 외국계 쪽에서 소위 피크아웃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죠? 국내
네,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목표가를 특별히 삼성전자 목표가를 최근에 많이 낮췄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각들은 그렇게 이분들 긍정적으로 안 본다는 얘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섹터 종목에서는 항상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이 바로 가시적으로 크게 높아졌다라기보다는 기대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런 피크아웃에 따른 목표가 조정 부분, 해외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69,000원 정도로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피크아웃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의 주춤하는 부분 있겠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시장 활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면 그 뭐 감산하고 그죠? 이 과정을 거쳐서 산업 사이클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제 업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요인보다도 사실은 AI 모멘텀이 굉장히 촉발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삼성전자 감산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그게 빨리 업황을 돌린 게 AI인데 엔비디아도 고점에서 20% 정도 급락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3% 오르고 8%로 강하게 돌렸는데 엔비디아가 과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느냐? 그 부분에 국내 반도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는 그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회사죠. 특히 국내 이런 반도체 회사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회복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숨은 돌렸다. 단기적으로 숨은 돌렸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속성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기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우려, AI 모델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출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단기 회복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 흐름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TSMC 쪽에서 위탁 생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네. 있어서 거의 그쪽에서 하고 거의 있죠. 그쪽에서 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HBM을 비롯해서 다양한 네.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 CEO가 얼마 전에 발표한 부분 바로 대만 TSMC 외에도 다른 업체에도 반도체 생산을 어느 정도 이탁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진짜일까? 고민 많이 했어.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네네. 했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다. 뭔가 TSMC한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혹은 뭐 더 좋은 조건을 주기 위해서 였을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하고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뭔가 좀 가시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네,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가시적으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해외 시장 반도체 시장에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위탁 생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인데 네. 이런 매도세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호재 부분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런 TSMC의 파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의 가시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기술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위탁 생산 부분에 있어서 컨택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호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에다가 HBM도 사실은 제대로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만큼 사실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뭐 양치기 소년처럼 했는데 아직도 뭐 들어가는 게 뭐 중국 쪽이라 그러고 근데 패키징을 삼성전자에다가 주면 대박이죠, 사실은.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 주가 레벨 자체가 HBM이랑 급이 다른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되고요. 네, 그러면 반도체 전략 좀 점검할게요. 지금 사실 고점에서부터는 꽤 조정을 받아오는 상태에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낙폭과대에 따른 되돌림인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관심 종목도 좀 알려주세요. 뭐 반도체가 처음 폭락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8월쯤에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바로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반등은 짧게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반도체 상승을 이끌었던 수급의 주체가 어떤 쪽인가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의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지만 지금의 단기 상승의 추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개인 추세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 상반기에 가장 강한 상승의 힘을 이끌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네. 외국인의 자금이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네. 기관의 매수세도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수급적인 면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상승도 다시 한번 단기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이전의 단기 고점에서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모아가 보신다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느 정도 뭐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이 정도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런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개인적인 수급이 상당히 들어와서 단기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외국인 수급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빠르게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매매 단기로 빠르게 눌릴 수 있는 리스크까지도 고려한 매매가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함께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뭐 다양한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장비주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소부장비주들도 강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은 종합 반도체주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주들 그 외에 우리가 더 본다고 한다면 HBM 관련된 대형주들 이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의 흐름에 추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대형주가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들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소부장주들도 나쁘진 않겠지만 철저하게 하루나 3일 정도로 짧은 텀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 대비 상당히 낮다.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소부장주들보다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이 대형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HBM 관련주들, 대형주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로 시총이 높은 반도체주들 위주로 포트를 편입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뭐 믿을 만한 건 지금 바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리 인하 환경에도 그렇고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뭐 양쪽 모두 세를 받을 걸로 예상되는 게 바이오고 그런데 바이오 얘기하기 전에 일단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지금 시점에서의 부담은 없나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우리가 가격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특히 뭐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대형주들 특히 뭐 유한양행 같은 회사는 단기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굉장히 수급이 몰렸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랠리가 몇 달 동안 더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이런 뭐 파이프라인도 좋고 그리고 매출도 잘 나오고 이런 이슈들도 또 신약에 대한 네. 이슈들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아직 안 오른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옥석 가리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저는 더 간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어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 지지 여부 그리고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지 여부 네. 체크를 해보시면서 리스크 관리도 함께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전성 시대죠 지금 장이.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네, 좋다고 나중에 예, 세상 관심이 높아져 들어갈 때 되면 또 어쨌든 고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바이오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면서 리턴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장세 흐름들입니다. 바이오 가운데 바이오 섹터가 많아서요, 그죠? 접근 전략을 포인트를 뭐부터 좀 볼까요? 뭐 첫 번째 네. 포인트로는 아무래도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정을 제약 바이오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네.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엔 대형 바이오들은 학회들이라든지 임상 예정 중인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더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2025년 임상 예정 중인 제약 바이오주들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1년 동안에 보통은 학회들이 미국에서 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뭐 한 달에 한 차례, 많게는 두 차례, 세 차례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굉장히 큰 학회로는 뭐 암학회라든지 비만학회, 그리고 폐암학회, 다양한 이런 질병들 중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크고 중증도가 높은 학회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암학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슈들과 함께 대형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학회를 앞두고 있는 것은 당뇨학회, 폐암학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치매학회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 임상학회를 앞두고 있고 다양한 그 외에도 학회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제품군들에 대한 학회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런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학회들은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는 네.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모멘텀 관련된 임상이나 혹은 이제 학회 모멘텀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만 좀 언급하면요. 뭐 알테오젠이 워크하고 있죠. 뭐 좋은 얘기했고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이 또 관련된 것들을 임상을 받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좀 다른 게 옛날에는 뭘 하나 딱 신약을 만들면 사실은 세론이 돼가지고 팍 그냥 사라졌는데 지금은 계속 관련해서 엮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데랑 이렇게 할 수 있고 유한양행도 이번에 비소세포 폐암은 저기 얀센이랑 이제 병행요법인데 단독요법도 또 남아 있다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신약 모멘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좀 가능성이 있는 추진 중인 주목해야 될 기업들 어디 있습니까? 뭐 정말 많기 때문에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신약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유한양이 콜라보했던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약 하나가 이런 블록버스터 제품이 되기까지 일상부터 보통 사상까지 하는 부분 전임상까지 합하면 굉장히 긴 기간 많은 비용 그리고 수많은 페이턴트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전임상까지 하면 4단계 네, 거죠. 보통 그렇죠. 우리가 3상까지 맞습니다. 하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단계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주고받는 경우가 상당히 생깁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기업과 네. 중형 기업, 중소기업들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예. 기술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제 대기업들은 자금적인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유한양양하고 오스코텍이 그런 아주 좋은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무대도 예. 만들어지고 좋은 경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여기에서 몇 가지 회사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에클론입니다. 이 에클론. 네, 이 네. 회사는 혈액암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카트 치료제인 AT101 현재 임상 이상 중간별 발표 임상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임상에서의 1상, 2상, 3상에 갈 때마다 그 난이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올라간다라고 네. 볼 수가 있기 확률이 때문에 뭐 점차 낮아지는 거니까 그죠? 굉장히 낮아진다고 그러니까요. 보실 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상이나 3상 단계에 있는 제품군들을 우리가 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ABL 바이오입니다.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 치료제에 대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ABL 301 고용량 임상 1상을 개시를 했고 이 다양한 타깃에 대한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임상 1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각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회사들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여기에서 항상 제가 같이 주의점도 말씀을 드리는 게 임상 결과가 항상 100% 성공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점은 고려를 하시고 그렇죠. 예. 네,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음도한 대상에 대한 임상에 대한 탑라인 데이터 라인 발표 등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더, 한 회사 네. 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네. 여기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SAFA 플랫폼 기반 자가 면역 치료제 이 치료제에 대한 임상 1상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공개 발표 이후에 임상 2상에 대한 진입에 대한 발표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또 한 가지 IL-18에 대한 염증 질환 치료제 APBR3 같은 경우에도 임상 1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 그리고 추가적인 다음 단계 임상으로 넘어가는 회사들은 이 단계 전에 있는 회사들 꾸준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텍 기업들은 신박한 게 처음에 바이오텍 얘기했을 때는 아니 초기 단계에서 기술 수출해 가지고 돈 얼마나 받냐. 그럼 또 하나 열심히 개발해서 또 팔고 맨날 이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보면 바이오텍들이 이 빅파마들이랑 해가지고 그죠? 거기서 로열티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죠? 알테오지 아니라 이런 모델들이 나오면서 말씀하신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나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신약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쪽이고요. 다음에는 B만 볼까요? 생물보험법 얘기 먼저 할까요? 뭐 얘기할까요? 네. 생물보안법 얘기 그럴까요? 먼저 네, 해보시죠. 생물보안법은 이제 하원을 통과했고 결국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국내 바이오시밀러들이 수혜가 된다. 그런데 알고 있었다. 주가는 많이 올랐다. 이제 그 지점이 고민인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선반영이다라는 그러니까. 부분에 의해서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통과 이후에는 꾸준히 어느 정도 수혜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신약 기대감이라든지 다양한 큰 이슈에 대비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런 생물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국내 바이오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소부장제주들 관련된 회사들도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반도체는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네. 바이오 헬스케어도 소부장이라고 합니까? 네. 아무래도 네.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도 네. 여기에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고 있는 네, 회사들만 있지 않고 네, 원료의약품, 네, 원료의약품 원료. 회사들도 있고 뭐 정근당을 네. 건다라고 했을 때는 네, 정근당이 굉장히 좋은 회사죠. 네. 여기에서 파이프라인도 많고 기술 예. 개발도 하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정근당을 확실히 뒷받침해주고 있는 경고제약 같은 그렇죠. 회사들이 예, 있죠. 예. 경고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유통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또 음.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형 제약 회사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소형 회사들도 네. 함께 지금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생물보안법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이제 1박 2일 제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상당히 그 우리가 2차 전지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큰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뭐 캐즘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보면 CMO나 CDMO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100만 원 한번 찍었고요. 그죠? 네. ST팜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셀트리온이 좀 역할을 해주거나 좀 해야 되는데 셀트리온 모멘텀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기대감이 예. 이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가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이런 CRDMO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가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이런 상승 추세 전환을 통해서 먼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전자 데이터 중국이나 중국 외에 다른 적대국 쪽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의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분야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확실히 제한시키겠다.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이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 그리고 미국 기업, 일본 기업, 스위스 론자 같은 회사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보고 예.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바도 이제 물론 밸류 논쟁이 좀 있고요. PR이 높긴 하지만 액면가가 제가 얼마인가 봤습니다. 2,500원이네. 액분 한 번 더 액분해도 되겠네. 사실 100만 원이나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뭐 2,500원이니까 5개로 쪼개면 지금 뭐 20만 원, 18만 원 이러면 매력 있잖아요. 그죠? 네.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할 건 아니고 생물보안법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비만 관련된 비만 당뇨 그죠? 특별히 이제 그게 비만 쪽에도 관심이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다시 조금 주춤했다가 최근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비만 당뇨 쪽은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보시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지금의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국내 시장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10월에 국내 이 GLP-1 제제들의 판매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치료제가 어느 정도 국내에 이렇게 판매를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 위탁 판매하는 회사, 그 회사들의 매출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그 회사들로만 수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 더 알려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국내 시장에서의 파이도 상당히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뭐 대형주들이 먼저 상승의 추세를 이끌어 왔지만 최근 뭐 9월, 8월의 흐름을 보면 소형주들의 굉장히 강한 추세가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큰 뭐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10월에 판매를 앞두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해서 상승과 단기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트레이딩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추세로 본다면 10월 판매 직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었던 중소형주들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노려보고 지금의 지지 라인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일정주를 매매할 때는 그 일정 전에 혹은 일정일에 급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당일이나 그 전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 이 부분은 수익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익 실현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정확한 일정 체크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 일정 전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글로벌리는 뭐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릴리이고요, 그죠? 국내에서는 여기 대장주나 핵심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네. 뭐 아무래도 꼭 관심 종목이 네, 아니더라도 언급을 좀 해주세요. 가장 네.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핫했던 건 아무래도 유한양행이 될 수밖에 네. 없겠죠. 이 유한양행 외에도 뭐 펩트론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네. 지금의 상승 흐름, 뭐 오늘 시장의 흐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비만 치료제 단기 임상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회사들에 대해서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라파스입니다. 이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 비만 치료제를 맞아요. 임상 일상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마이크로 니들 패치 제형을 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같은 경우는 먹는 제형이 아니라 옆에 붙임으로써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판매 이슈, 판매량이 국내에서 다른 제형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편의성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슈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블루엠텍을 말씀을 드릴 텐데 블루엠텍은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의약품 유통업체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일정을 앞두고 이런 노보노디스크와 관련된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매출, 단기적인 이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블루엠텍은 의약품 유통업체로서 노보노디스크에 이런 비만 치료 삭센다를 국내에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통사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한양행 그리고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벤티지 랩이 있죠. 네. 이런 CDF15 억제제를 통해서 이런 비만 치료제 전임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과 비만 당뇨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공동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라파스 같이 뭐 니들 패치 같은 다양한 이런 제형 단순히 경구로 먹는 것이 아니라 붙이는 패치라든지 다양한 치료법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바로 직관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유통 부분 블루에텍처럼 비만 치료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이 단기로 이슈가 나왔지만 예. 다양한 이슈들 함께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전력 인프라 쪽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 시장에서는 변압기 쪽이고 보면 HT 현대일렉트릭인데요, 그죠? 물론 뭐 LS도 가고 전선주도 가고 그랬었지만 급등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조정이 나왔어요. 뭐 단기 반등이 있었지만 그것은 뭐 어떤 많이 올라서입니까? 아니면 뭐 환율 이 원화 강세, 어떤 수출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거였었나요? 뭐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외 이슈로 인해 수출 부분에 대한 이슈도 함께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렇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유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 예수금이 상당히 높지 않다라는 부분을 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섹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그 섹터를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한국에서는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힘들 수도 있는 전략이죠. 네. 하지만 그래서 많이들 쓰시는 전략이 네. 지금 수급이 몰리는 섹터,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섹터로 옮겨가시는 전략,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전략이죠. 하지만 이 전략이 최근에 잘 먹히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시장 전체적인 예수금 그리고 섹터에서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 연속성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현상. 첫 번째는 한쪽 섹터로 자금이 몰렸을 때 다른 쪽 섹터에서 자금이 훅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래서 이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자금이 어느 정도 몰렸지만 다른 섹터가 다시 주목을 받으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확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눌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섹터 자체, 회사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의 예수금 자체가 작년 전체의 예수금 혹은 이런 작년 네. 내 예수금을 넘어서는 그렇죠. 상승 추세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예. 부분을 고객 말씀을 예탁금도 드려요. 제한적이고 거래대금이 적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안에서 그냥 뭐 이쪽으로 갔다가 그죠?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거지. 그냥 다 사고 좋은 걸 사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을 봐야 되는 이유를 보고 그 안에서 또 세부 섹터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뭐 수급이나 그런 유동성 문제 말고도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 쪽을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전력 인프라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해외 부분에 있어서 낙후된 인프라가 상당히 많다라는 음. 점. 그리고 단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체 수요. 이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북미 부분 반도체주들이 이슈가 나왔던 것이 바로 AI 이슈들로 인해서 굉장히 상승 흐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이런 고성능 반도체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굉장히 높은 전력이 요구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들도 네. 요구가 되고 그건 이제 신규 네. 수요가 되는 거죠. 그죠? 신규 수요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신규 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신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후된 전력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신규 수요와 이런 오래된 노후 인프라 부분이 모두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북미 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널 일렉트릭과 뭐 초고압 직류송전 사업 관련 MOU를 체결을 했죠. 어디가요? 어디 기업이요?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한전이? 체결을 했습니다. 네, 네, 네. 한전이 체결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력망 건설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프랑스 파리에서도 뭐 그리드 솔루션과 사업 발굴 그리고 기술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이 MOU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즉각적인 매출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예.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매출 증가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구축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부분 그리고 대용량 전류에 대한 인프라 부분 노후 설비 대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력 기기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한전은 주식으로는 안 끼워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일 크게 하는 데가 한전이죠. 우리도 뭐 전기 쓰고 있는 게 다 한전에 쓰는 건데,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얘는 좀 안 끼워줬는데 한전 얘기를 하셔서 주가는 밑에서 단전도 좀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크게 보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이런 산업의 트렌드나 이런 흐름들을 보긴 그렇지만 투자로서 하기는 참 어렵지 않아요. 이게 또 이제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 또 선거 앞두면 또 못 올리고 그죠. 네. 한전 자체로서의 투자 매력은 어떻습니까? 언급을 하셨으니까. 네. 한전 자체에 네. 대한 투자 메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한전에 대한 부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전의 이런 뭐 비즈니스 모델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모델이 바로 이런 중소기업이라는 기업체에 전력을 공급하고 요금을 받는 부분이겠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가격 부분에 있어서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죠. 뭐 유가 가격은, 내리는 네. 거 이런 건 좀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그죠? 그렇죠. 예. 그 그때 또 부분. 유가 연동제다
유가 내리면 아마 또 이 맘대로 또 내려야 될 거예요, 그죠? 올릴 때 좀 올리긴 하지만, 네. 이 부분은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한전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력이 있다는 뭘로 보느냐? 주로 PBR로 보는 거예요, 그죠? 싸지면 매력 있다, 그죠? 그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포스코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철강 보국을 일으킨 게 포스코잖아요. 근데 포스코 그룹은 신소재 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확 사업의 전환을 틀면서 가는데 한국전력이 정말 우리나라의 인프라, 글로벌 인프라 이런 데서 확 투자도 하고 그 글로벌 기업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 기대는 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한전 얘기는 그럼 그 정도 하고,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전력 인프라 쪽에서 저는 쪽은 또 봐야 될 건 뭡니까? 네.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전은 아무래도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력 인프라 부분, 해외 투자 사업 부분, 네. 전체적인 시장의 틀을 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회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이런 전력 인프라 부분, 해외 계약 부분에 있어서 네. 한전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가 국내 회사, 아니 국내 국가의 정책도 어느 정도 네.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다를 내주게 되면 네. 뭐 이 관련 그 업체들은 수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력 설비 부분 내에서는 다양한 회사들 중에서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회사들을 봐야 되느냐. 제일 많이 보는 게 어쨌든 변압기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변압기 쪽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수요가 상당히 많기 네. 때문이다라고 보여지죠. 이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주목을 크게 받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산일전기 같은 회사가 있는데요. 신규 상장한 네, 그렇죠? 산일전기. 네, 이 회사 같은- 신일전기 말고 산일전기. 네, 맞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에서 사용되는 변압기 그리고 리액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쪽 그리고 변압기 쪽에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변압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산일전기 같은 기술력이 있고 최근 이슈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신규 상장주들은 지금의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기자재 부분, 이 변압기 외에도 발전소 전력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부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선 부분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전선 외에도 이 변압기 같은 다양한 기자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솔루션 만드는 회사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점 말씀드리겠고 이런 해외에 대한 전력 정책, 국내 정책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해외 정책에 대한 변화 이슈들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미국에 대한 이런 인프라 교체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전력 정책 우리가 민감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뭐 휴전 협정이 임박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건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글로벌 경설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재건에 대한 이슈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전력에 대한 수요,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뭐 기존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왔던 이슈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북미 교체 사이클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점. 그래서 미국에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일렉트릭이고요. 변압기 쪽은 중소형 변압기는 효성중공업 이런 쪽인데 그동안 잘 갔던 이유가 증산을 많이 안 했대요. 제가 이제 이 섹터 애널리스트 얘기했는데 과거에는 한번 좋아지니까요. 좋아지면 막 증설하고 그랬다가 이제 벌써 증설을 완료할 때쯤이면 산업이 꺾여가지고 하도 그 고생한 적이 업계가 있어갖고요. 네, 이번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증산을 안 하고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밸류도 사실은 이제 변압기 쪽도 많이 올라서 밸류가 역사적인 밸류로 보면 좀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어쨌든 뭐 변압기가 제일 앞에 있고 그러면 전선주가 지난번에 갈 때 변압기 쫓아갔다가 이제 사실은 또 빠질 때 많이 빠지는데 전선보다는 변압기 쪽이 더 매력적입니까? 역시? 저는 같이 네. 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지금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데 가격적인 점만 먹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변압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 부분이 한쪽 섹터가 계속해서 꾸준히 가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인프라 부분, 변압기 부분, 전선 부분 모두 네.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섹터만 보신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술 쪽에서는 변압기 부분이 따라오기 쉽지 않은 부분, 우리가 해외 입찰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지만 전력 이런 전선 부분에 있어도 이 LS 쪽이라든지 다양한 해외에서의 설치 경험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볼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 어느 부분이 조금은 덜 올라왔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좀 해주세요. 뭐 네.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띄는 건 이제 뭐 전력 기기 변압기 이런 쪽 전선 쪽인데 전력 인프라에 대한 지금 시점에서의 그런 투자 포인트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워치리스트에 올려놔야 될 종목군들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은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커지는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글로벌 전력망 투자 같은 경우에 뭐 단기로 2020년에 이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연간 2,35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각종 리서치에서 6,360억 달러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30년 정도 사이에서 3배 정도 이상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교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교체를 하는데 필요한 시장 전반적인 이슈들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종목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국내 종목군들 중에서는 지금 대형주들 중에서도 다 기술력이 좋고 해외 진출했던 경험들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입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입찰 부분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뭐 가격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대형 회사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안 오른 종목. 이 종목들 위주로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분명히 나올 그래서 이제 것이니까 그게 뭔데요? 우리 궁금한 게 이제 네. 그거잖아요. 그 그죠? 부분을 네.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뭐 결국 뭐 네. 말씀하신 포인트는 잡아주시는데 그걸 네. 가지고 뭐 사실은 업계에 들어가고 어디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뭐 그 사실 뭐 파악하기 좀 어려워서요. 네. 저는 한전 KPS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도 뭐 많이 안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런 발전 설비 업체들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액 출자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전 설비 정비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설비들이 해외에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설비들에 대한 진단 부분
이런 정비 부분에 대한 수요들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주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발전 설비 외에도 화력, 원자력 이런 양수 발전 설비, 송변전 설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전 KPS는 우리가 지금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왜냐하면 한국전력, 한전기술, 뭐 한전 KPS, 한전산업 이런 데는 우리가 다 지금은 너무 이제 원전 관련주로만 우리가 딱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전력 회사들이 한국전력이 뭐 한전기술이 원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이 전력 인프라 전체에 대한 포인트도 있으니까 시각을 좀 달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전력 인프라 쪽에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포인트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